한국 무기 없이는 못 싸운다. 폴란드 군인들 사이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조차 국방 안보는 한국에 달렸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한국 방산 기술을 응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 PGG의 조달 책임자 마르타 노박입니다. 제 직업은 우리 군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회의실이었어요. 바르샤바 본사 8층 넓은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이는 공간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위험하다고 단언했어요. 그들의 무기는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테이블 주변에 앉은 임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의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진행된 이 회의에서 저는 유일하게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의 성능과 전장에서의 생존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죠.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걸고 도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산 무기를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위험하다고 했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외부 자문역으로 초청된 일본계 컨설턴트 카즈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카로운 안경 너머 눈빛이 반짝였죠. 카즈마는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국 무기는 기본적으로 일본 기술을 모방한 것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보다 복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죠. 카즈마의 말에 회의실 내부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지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싸구려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건 도박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검증된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제 마지막 발언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CEO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라고 선언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폴란드의 방위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러시아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퇴근 시간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오늘의 일을 정리했어요. 회사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야책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제 남동생입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기도 해요. 영상통화로 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메마른 황토색 배경, 군복을 입은 야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 자원 입대한 동생은 이제 전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야책은 K9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제인데 생각보다 단단하고 우리가 쓰는 구형 장비보다 훨씬 정교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오늘 회의에서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바로 그 무기였으니까요. 동생마저 마케팅에 속았다고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제 말에 야책은 웃음을 지었어요. 항상 긍정적인 아이였죠.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한다며 여기선 이 장비들이 목숨을 지켜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화는 가족 소식과 일상으로 이어졌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자고 약속했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길한 전화는 수요일 아침 일찍 걸려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우크라이나 연락처라고 뜨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한 남자의 목소리가 야책이 속한 부대가 심한 폭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현재 야책을 포함한 몇몇 대원들의 행방을 확인 중이라고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니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종.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죠. 지난번 통화에서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생생한데 이제 그저 실종이라는 차가운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사에 연락해 당분간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저와 야책만 남은 가족이었죠. 동생의 소식을 알려야 할 사람도 함께 걱정을 나눌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아파트에 앉아 폰만 붙들고 있었죠.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뉴스에서는 전쟁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채널에서는 한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FA-50 전투기가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다른 채널에서는 K2 전차의 내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요. 평소 같았으면 고작 한두 번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논쟁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제 동생이 실종됐다는 현실 앞에서 방산 기술의 우열 같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됐죠. 야책이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포로로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가능성까지 말이죠. 결국 셋째 날 회사로 돌아갔어요. 가만히 집에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야책 소식에 대해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방에 불려갔을 때 그는 제게 무기한 휴가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일을 해야만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야책 생각만 하다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 방산업체와의 계약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했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한국의 K2 전차 성능을 설명하는 동안 제 눈앞에는 야책이 그 전차 안에 있는 모습이 그려졌죠. 문득 컨설턴트 카즈마가 제 쪽을 향해 무언가를 묻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평소라면 자신있게 비판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검토 중입니다라는 말만 간신히 내뱉었죠. 그런데 다음 날 저녁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목소리에서 제 동생의 이름이 나왔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제 최악의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나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동생이 구조되었고 치료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구조자가 한국 NGO와 구조 의무단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다. 야책이 살아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죠.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저에게 간호사는 야책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가능한 빨리 병원에 와달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야책 생각뿐이었죠.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는 10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은 온통 야책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지만 그의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도로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끊임없이 병원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어요. 낡은 2층짜리 건물, 출입구에는 국제의료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분주한 의료진들 사이로 눈에 띄는 모습이 보였어요.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등에 쓰인 코리아라는 단어가 보였죠. 병원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야책의 병실을 물었고 간호사는 곧바로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야책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뛰어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야책은 약간 움찔하면서도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여전히 제가 누나라는 걸 잊지 않고 저를 위로하려는 모습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야책의 상태를 설명해줬어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다리에 약간의 골절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만약 그곳에서 빠르게 구조되지 않았다면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야책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부대가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폭발음과 총성 사이에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K808 장갑차 아니었다고 했죠. 한국 NGO와 우크라이나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야책의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그의 소지품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으로 찢어진 방탄복이었습니다. 야책은 그것을 가리키며 이 방탄복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총알이 방탄복을 관통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탄복에 작게 쓰여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야책을 구조한 영상이 있다고 했어요.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의 바디캠이라고 했죠. 태블릿으로 보여준 영상 속에는 포탄이 떨어진 황폐한 마을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야책을 포함한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K808 장갑차가 그들을 보호하는 동안 한국 의무 요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등에는 모두 태극기와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영상을 보는 내내 목이 메었어요. 저 사람들이 동생을 구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나라의 사람들과 장비가 제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야책은 계속해서 한국 구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적인 의료 장비와 K 의무 구조 키트가 있었다고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는지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부상자 하나하나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병원 뒤뜰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새로 도착한 환자들을 돕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단순한 업무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제가 방산업계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모든 무기와 장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요. 야책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한국 장비가 없었다면 살 수 없었단 말이었죠. 그 순간 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탄복의 품질과 장갑차의 성능 그리고 구조 키트의 효율성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전에서 증명된 거였어요. 그것도 제 동생의 생명을 통해서 말이죠. 병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한국 의료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이 맺힌 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의사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동생이 곧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바깥으로 나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야책의 상태가 안정되어 폴란드로 이송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에 머물며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회사로 복귀하는 날 제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책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했어요. 제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환한 빛이 번쩍인 것 같았어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14층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한국 방산업체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있었거든요. 14층 기술 사무실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몇몇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놓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일어섰어요. 민혁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죠. 그는 영어로 인사하며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민혁에게 혹시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응했습니다. 함께 건물 옆 작은 카페로 향했죠. 커피를 마주한 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산 장비들이 제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고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구조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그곳까지 가서 우리 사람들을 구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요. 70년 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지켜주었고 지금은 한국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필요 없다고도 했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 깊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무기와 장비들은
그저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말하는 방식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철학과 정신이었습니다. 민혁은 이어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무기들이 단순히 적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무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혁은 한국이 겪은 전쟁과 그 후의 재건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형성된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바로 그들의 기술 속에 녹아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죠. 궁금했던 점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자신들의 성과나 기여에 대해 크게 알리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자국의 무기가 전장에서 활약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정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소개하며 이것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이라고요. 그리곤 제 책상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K808 장갑차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성능과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민혁과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무기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담고 있는 철학과 실제 현장에서의 효용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회의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낼 차례라고요. 회사 내부 전략 재검토 회의가 잡혔어요. 야책의 구조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가슴속에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 일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여전히 그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EO와 각 부서 책임자들, 그리고 일본인 컨설턴트 카즈마까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 모두가 제 의견을 존중했었죠. 저는 PGG에서 방산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CEO가 지난 몇 주간의 진행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아직 한국과의 계약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서 주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죠. 예상대로 카즈마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죠. K2 전차가 나토 전술에 부적합하다는 분석,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주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의 유사 시스템과 비교 데이터까지 보여주었어요. 카즈마의 발표가 끝나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전 회의들에서 저는 항상 카즈마의 의견에 동조했으니까요. 잠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을 꺼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가방에서 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폴더에는 야책의 의료 기록과 구조 상황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CEO에게 이 자료를 화면에 띄워도 되는지 물었고 그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허락했죠. 화면에는 야책의 부상 사진, 방탄복의 손상 부위, 그리고 구조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전투 현장의 모습을 회의실에서 보는 것은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동생의 생존 기록이라고요. 그를 살린 장비가 한국제였고 그 안에는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야책의 경험, 한국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장비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K808 장갑차의 기동성과 방탄 능력이었습니다. 여전히 포격이 진행 중인 위험 지역에서 신속하게 부상자를 이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장갑차의 성능 덕분이었죠. 또한
한국제 방탄복이 치명적인 총알을 막아냈다는 사실도 언급했어요. 카즈마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적인 방위 전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제가 매주 분석하는 성능 지표와 비용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들이 실전에서의 효용성을 완전히 측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실제 전장에서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덧붙였어요. 결국 한국 장비가 제 동생의 목숨을 살렸다고요. 기술적 스펙만으로 판단했던 제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무기는 결국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도구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요.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숙연해졌어요. 이전의 회의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CEO가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카즈마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CEO가 다가왔어요. 그는 야책의 안부를 물으며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혁과 마주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업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K2 전차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기술적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계속 발전시켜왔는지 설명해 주었죠. 그날 이후 PGG 내에서의 제 역할은 미묘하게 변화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비용 분석가가 아니라 실전 효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되었죠.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가 아닌 기술과 철학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으로요. 그런데 PGG에서의 회의 이후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료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거죠. 휴가를 내고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지역의 난민병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야책을 구해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죠. 바르샤바에서 국경까지 차로 6시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국경 지역에 도착하자 임시 텐트와 컨테이너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병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국제의료지원센터라는 간판 아래 다양한 국가의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안내 데스크의 여성이 한국 NGO 담당자를 호출해 주었어요. 김정우라는 이름의 한국인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야책의 누나라는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야책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죠. 김 의사는 저를 병원 내부로 안내하며 한국 의료팀의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의료 지원뿐 아니라 현장 구조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각국에서 온 환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러시아 포격으로 다친 민간인들, 심지어 몇몇 러시아 병사들도 있었어요. 김 의사는 그들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철학이었죠. 병원 뒤편에는 작은 컨테이너 숙소들이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과 NGO 자원봉사자들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김 의사는 저를 그곳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현장 구조팀 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죠. 박태준이라는 구조대 리더가 야책의 구조작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위험지역에 진입했는지, K808 장갑차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과정까지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닌 생명을 향한 절박한 열정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 NGO와 구조팀이 뉴스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박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은 70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겨냈고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감과 인간애로 움직이는 사람들, 방산업계에서 오래 일하며 잊고 있었던 가치였어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늦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현지 식료품으로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이 그 음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영양가 높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끊임없이 방문하는 환자들,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한국 간호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든 우크라이나 할머니에게 김을 건네며 웃는 간호사의 모습,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어요. 식사 후 구조대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을 볼 수 있었어요. K-의료 키트와 통신 장비, 그리고 이동식 수술 장비까지 모든 것이 효율성과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보는 반짝이는 장비가 아니라 실전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적화된 도구들이었어요. 한 젊은 구조대원이 K-의료 키트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키트는 단순히 응급처치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전쟁 경험과 최신 의학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현장에서 즉시 지혈이 가능한 특수 붕대와 감염을 예방하는 항생제 패치,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은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실전에서 검증되고 끊임없이 개선되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뒤에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철학이 있었어요.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은 가던 때와 같았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방산 분석가가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와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2달쯤 지나 PGG와 한국 방산업체 간의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고 저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동생을 구해준 나라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빡빡한 일정이 시작됐어요. 방산업체 방문과 기술 브리핑, 그리고 생산 시설 견학까지 그 모든 일정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무기는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패였어요.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드는 과정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K2 전차 생산 공장을 방문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었지만 놀랍도록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생산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제 눈에 띈 것은 작업장 곳곳에 걸린 문구였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 녹아있는 철학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부품은 3단계의 검사를 거쳤고 미세한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전체 라인이 일시 중단되었죠. 관계자는 이것이 전쟁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작은 결함 하나가 전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주말, 저는 혼자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한 그 산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불과 70년 전에는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 앉아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올려다보니 민혁이었어요. 한국에 오면 만나기로 했었죠. 그는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 남산을 내려와 동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한국식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우리는 방산 이야기가 아닌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적과 직업을 넘어선 인간적인 대화였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출국장에서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임에도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작은 선물까지 건네주었죠. 홍삼 캔디였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기술 너머의 인간과 숫자, 너머의 가치 그리고 무기 너머의 평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에 도착해 야첵을 만났어요. 그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었죠.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을 건네며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요. 야첵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을 때 느꼈다고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바르샤바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과 야첵의 사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방산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가치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